자, 우리 교재에 우리 261쪽에 보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이 응력 블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중위축에 대해서 때에 따른 이렇게 되기도 해. 복잡하죠. 이 복잡한데 실제로 우리가 휘튼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중립축이라고 하면 복잡하다. 그래서 등가 응력 블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휘튼이의 등가 응력 블록이라고 그래요. 등가 응력 블록이라고 하고요. 이 응력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0.003의 배연율이 생기니까 뭐 0.85 FCK라고 하는 응력을 등분포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등가 응력 블록 깊이를 우리 A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압축 응력과 이제 인장 응력이 이제 변형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압축 응력은 이 등가 응력 블록의 중심, 가운데죠. 항상 그 가운데 있잖아, 사각형이니까. 이 중심에 압축력 C가 작용하는 걸로 하고, 인장철근의 중심에 인장력 T가 작용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럼 이게 휘튼의 등가응력 블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이 등가응력 블록 깊이 A는 얼마냐? 그럼 등가응력 블록 깊이 A는 베타 곱하기 C에 있다라고 했고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위축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위축까지 거리.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때 응력은 얼마라고 그랬었죠? 0.85 FCK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걸로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베타 값인데 이 베타 값은 FCK가 28MPa 이하일 때는 일률적으로 0.85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FCK가 28MPa를 초과할 때는 0.85에다가 0.007 FCK의 28MPa를 초과하는 걸 빼서 하는데 다만 이 값은 0.65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이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28MPa 이하는 일정하게 0.85지만 28MPa 초과하면 0.85 빼기 0.057 FCK 빼기 28을 계산해서 하되 최소 0.65 이상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교재에 쭉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관계되는 그 그림들의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생략하고 단순하게 다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보가 있는 거예요. 보가 있고 여기 인장철근의 중심, 인장초용근의 중심까지의 유효 깊이가 우리가 뭐 D라고 했었고요. D, 유효 깊이 D를 얘기하고요. 인장철근의 그 단면적을 AS라고 그래요. 인장철근의 단면적이에요. AS는 인장철근의 단면적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라는 건 아까 중립축 거리라고 했었죠. 중립축까지 거리를 C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변형률은요. 지금 실제로 이게 그 응력 분포는 이렇게 생겼죠. 응력의 분포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변을 우리가 B 또는 BW라든가 B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형률은 이렇게 우리가 변형률을 중위축 거리에 따라 비례한다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이 엡실론 C 콘크트의 그 변형률을 얘기하고요. 엡실론 S 그러면 철근의 변형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변형률은 중위축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변형률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변형률입니다. 하지만 응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역학에서 우력 모멘트를 공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력 관계 공부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C와 T가 우력 관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C와 T의 우력 관계면 그때 이 모멘트는 얼마가 될까? 응력 중심 간 거리를 JD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JD는 응력 중심 간 거리예요. 그럼 C와 T의 응력 중심 간 거리에 JD를 봤더니 이 거리가 D죠. D 빼기 요 2분의 A까지 있죠. 그래서 요 D에서 2분의 1 빼면 요 거리가 되죠. 그래서 JD 거리는 우리 유효춤 D 응력 중심과 우리가 요 인장철근군의 도심까지 중심 거리, 그쵸? 요걸 잡았을 때 압축해서 요 인장철근 중심군까지 거리죠. D 빼기 뭐 2분의 1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모멘트라는 게 뭘까요? 힘과 직각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계산한다. 그러면 콘크리트에 대한 모멘트, 저항 모멘트라는 것은 C 곱하기 D 빼기 2분의 A로 볼 수 있고요. 철근이 저항할 수 있는 그 모멘트는 T 곱하기 D 빼기 2분의 A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라지 C는, 스몰 C는 중심 거리고요. 라지 C는 콘크리트에 대한 값이죠. 콘크리트에 대한 힘이죠. 그럼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값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 등분파 하중이라 했죠. 이 등분파 하중이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분파 하중이 이렇게 이 단면을 누르는 힘이에요. 등분파 하중에. 그럼 이 등분파 하중에 도심은 중앙에 있죠. 중앙에 미치는 거랑 똑같지만, 그럼 등분파 하중을 우리 응력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등강력 블록 깊이에다가 이렇게 0.85 FCK를 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것은 0.85 FCK 등강력 블록의 응력이죠. 응력 0.8 FCK 곱하기 A 요 깊이죠. A 깊이에다가 그 한 면이 뭐예요 지금? B죠. B 0.8 FCK A 곱하기 B라고 할게요. 번거로우니까 BW나 뭐 B나 이렇게 볼게요. B다 볼 수 있는 거고요. T는 뭘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료의 강도예요. 이게 강도에다가 단면적이죠. 그러면 T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AS FY로 봐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단면적이죠. 항상 어떤 그 힘이라는 건 단면적과 재료의 강도예요. 이 항호 강도죠. 얘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단면적이죠. 이 단면적과 그 재료의 강도, 응력,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장력, 압축력 구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단면적과 그 응력 또는 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강도라는 것도 이제 응력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항상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단면적에다가 재료의 응력을 곱하면 그때의 힘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AS라는 걸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로우 곱하기 BD로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로우는 뭐냐? 이 철근비예요. 철근비.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AS라고 하는, 자, AS는 인장철근이죠. 인장철근은 우리가 유효 단면적을 이렇게 BD라고 그래요. BD. 요 단면적을 유효 단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AS 인장철근 단면적, 그쵸? 그건 철근비 곱하기 B 곱하기 D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철근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B 곱하기 D분의 AS로 보거든요. 인장철근의 단면적 나누기 유효 단면적 중에 인장철근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그 인장철근비 로우라고 해요. 어쨌든 로우.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철근비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AS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로우 BD로 볼 수 있더라. 로우 BD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개념을 아셨고요. 이제 263쪽 넘어가면 등강력 블록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자, 우리 응력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응력은 응력이라는 걸 보면 콘크리트 배연율이 0.0031 대 응력은 0.85 FCK 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0.85 FCK라는 것은 무엇이 결과적으로 이제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그쵸? 이때의 힘이, 응력이 0.85 FCK잖아. 우리 지난번 응전급 변형에 공부하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다 설명드린 거죠. 우력 모멘트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등강력 블록 깊이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수예요. 산수. 등강력 블록 깊이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간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A 값을 알고 싶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이 A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등가능력 블록 깊이를 유도할 수 있겠죠.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왜? 0.8 F식기 AB는 ASFI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위축거리는 우리 비례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중위축거리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중위축거리. 그럼 이제 중위축거리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위축거리가 있고요. 중위축거리에 따른 요 중위축거리 값을 스몰 c라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여기 엡실론 c가 0.003일 때 0.003일 때 철근의 배연율이 얼마인지를 그렇죠?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엡실론 c가 0.003일 때 이때 철근의 최단 철근의 이 배연율을 알아보는 거. 배연율을 엡실론 s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if 가정하는 거예요. if 만약 이 상태에 철근이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s는 항복할 때니까 그렇죠? 항복 변형률 엡실론 y라고 놓고 보자. 엡실론 s를 무슨 얘기냐면 엡실론 s는 철근의 그 변형률인데 이 엡실론 y는 항복할 때의 변형률만 엡실론 y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d죠. d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엡실론 c나 비례하고 그쵸?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지. 여기 엡실론 s였죠. 엡실론 s를 엡실론 y로 본다 그랬죠. 그럼 요 값도 뭐가 돼? 엡실론 c죠. 그럼 밑변의 삼각형 여기만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만 파란색 부분의 삼각형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가 되고 여기가 엡실론 c가 되겠죠. 그러면 자, 내가 중위축 거리 c를 알고 싶다. 그럼 c 나누기 d를 하면 되죠. 작은 거와 큰 변, 얘는 엡실론 c 작은 변과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가 돼요. 그럼 따라서 c라는 건 뭐가 될까요?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분의 엡실론 c 곱하기 d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위축 거리를 계산하는 한 가지 공식을 얻었어요. 다만 이때 엡실론 y를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항복할 때라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값에서 이제 또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 y는 뭘까요? ES분의 FY예요. 근데 ES라는 것은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그죠? 엄청나게 값이 크죠? 이 FY 값, 자, 그러면 이 값이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도 얼마를 곱해야 되냐? ES 곱해, 2 곱하기 10의 5승 곱해요. ES를 곱하고, 여기다도 밑변에도 ES를 곱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엡실론 C가 얼마일 때, 항상 엡실론 C는 얼마라고? 엡실론 C가 0.003일 때의 가정에서 변현율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이는 픽스예요. 항상 뭐라고요? 콘크리트 변현율 얼마로 본다? 0.003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때 0.03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승 얼마가 나와? 6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6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ES 곱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니까 F밖에 안 남죠. 이렇게 해서 D로도 계산할 수 있더라. 그렇죠? 아, 이런 거구나.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엡실론, 우리 항복할 때,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할 때 동시에 인장철근, 순인장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할 수가 없겠죠. 엡실론이 S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과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설계법에서 휨제석이라고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했어요. M요. 소요 강도보다 MD가 커야 되고, 이 MD는 파이 곱하기, MN이 되겠죠. 그럼 MN은 뭐예요? MN은 우리, ASFY에다가 D 빼기 2분의 A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0.85 FCK AB잖아요. AB 곱하기 D 빼기 2분의 A죠. 여기다 뭐만 하면 돼? 강도 감소 계수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방도 감소 또는 뭐라 그랬어요? 또는 M에는 0.85 FCK AB의 D 빼기 2분의 A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 정보를 통해서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한다면 여기다 파이만 곱하면 뭐가 나와요? 설계강도가 나오겠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우리 교재 265쪽에 이제 균형철분비라는 게 나와요. 그 균형철분비는 우리 결과를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균형철분비 로우 값을 내가 궁금해 한다. 그럼 잘 보세요. 응? 여기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T는 로우 BD FI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0.8 FC AB죠. 요거와 요거는 갖다 놓고 뭘 하면 돼? 로우만 빼면 되잖아. 로우만 빼면 기본적으로 B나 이렇게 살짝 얘는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거를 보면, 자, 로우라는 거 보면, 로우는 D죠. D 곱하기 FI분의 함수죠. 그래서, 0.85 FCK 곱하기 A로 해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A 값을 혹시나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아까 우리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는 베타 C와 같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베타 C와 같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이 베타를 집어넣고, 그렇죠? 베타를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 베타를 집어넣고, 그렇죠? C라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C라는 건 아까 이미 답을 찾았어요. C는 뭐냐면 요걸 계산할 수 있죠. 현재 요거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분의 엡실론 C D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 분의 엡실론 C 곱하기 D인데 D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D는 제거해도 돼. 왜? 여기 공식에 D가 있으니까 앞뒤로 날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0.8 FCK 베타 엡실론 C 나누기 FI 곱하기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 요게 나오네. 요거는 뭐 사실 우리가 산수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산수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D가 이렇게, 기분 좋게 날아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D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 날아갑니다. 자, 날아가서 우리가 그 공식만 숙지하시면 되니까, FI분의 0.85 FCK 베타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분의 엡실론 C를 뭘로 볼 수 있어? 요걸로 해서 관계없죠. 600 더하기 FI분의 600 이 안에 들어가도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어떤 생각 드세요? 굳이 암기 안 해도 여러분이 금방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A는 베타 C니까 A에다가 베타 C, 중립축 거리까지만 하면 되고 C라는 것은 이렇게 유도가 됐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굳이 뭐 어려운 산수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산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값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파괴 형태라고 하는 266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266쪽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파괴 형태라고 나와요. 파괴 형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파괴 형태를 과다철근, 과소철근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철근에 대한 철근비와 관련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과다철근 상태와 과다철근 상태, 그 다음에 이 균형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소철근 상태가 있을 겁니다. 철근 상태. 그럼 균형 상태보다 철근비가 많으면 과다철근이 있을 거고요. 균형보다 철근량이 작으면 과소철근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이 셋 중에 여러분이 안전을 고려해서 연성 파괴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철근의 상태는 과소철근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다철근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균형 상태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동시에 철근이 항복할 때 인장철근이 항복을 하는 상태가 돼요. 상태.
그래서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동시에 수인장 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할 때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럼 이 과다철근 상태는 우리가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와 어떤 비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요. 우리가 중립축이 있고 철근량이 좀 많다고 가정을 할게요. 많다고. 철근량이 지금 과다철근 상태예요. 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가 아까처럼 구조물이 휨 변형이 생겨요. 휨이 생기면 변형이 생길 거고 이 변형이 생기는데 이 철근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했어요.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했는데 이 철근이 인장 철근이 항복한다 안 한다?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는 철근이 먼저 항복을 해서 약간의 그런 징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피난할 시간이 있는데 얘는 콘크리트가 0.03에 도달하고 나서 바로 곧바로 파괴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근은 아직 끄떡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때는 취성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취성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콘크리트가 단면이 끊어지겠죠. 그럼 단면이 끊어지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이렇게 여기 이런 얘기 했어요. 뭐 1, 2, 3이 있다. 치자. 뭐 1과 2 여기 1과 2와 3이 있고 얘도 1과 2와 3이 있더라. 그럼 콘크리트 단면 능력이 이렇게 없어졌죠. 두 개밖에 안 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다 똑같은 단면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립축은 어디로 간다? 중립축은 어디로? 인장축으로 파괴가 되면서 이동하는데 엄청나게 급격히 파괴되는 취성 파괴니까 굉장히 위험한 파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에 의해서 먼저 파괴가 지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소철근 상태는 뭐냐? 과소철근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얘도 1, 2, 3으로 보고 얘도 뭐 1, 2, 3으로 보자. 그렇죠? 자,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하기 전이에요. 엡실론 C는 0.003 도달하기 이전에 먼저 철근이 항복 상태에 도달해요. 항복 변율에 도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 중에 이 철근 하나가 이렇게 항복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돼? 두 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때는 요렇게 그 중립축이 단면의 능력을 맞추기 위해서 중립축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중립축은 우리가 압축축으로 이동을 해요. 압축축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성 파괴가 돼요. 연성.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철근이 먼저 항복하기 때문에 철근은 급격하게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쵸? 소선 변형 능력을 가졌단 말이야. 철근 자체는. 그러니 철근이 먼저 항복하면서 뻑뻑뻑뻑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야, 이 건물 문제 있나 보다라고 해서 대피할 시간의 여유를 주니까 얘가 더 안전한 거예요. 균형 상태라는 것은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동시에 인장 철근이 항복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철근 상태로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말이죠. 철근량이 너무 작더라. 너무 작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과소철근 상태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자, 철근량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거의 없다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철근량이 너무 작아서 기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인장 측에 의해서, 그쵸? 인장 측에 취성 파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예, 콘크리트 압축이 강하고 인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인장을 받는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취성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생각해? 과소철근 범위 중에 뭘 고려하느냐? 과소철근 범위지만 네가 최소 이런 연성 파괴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철근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서 과소철근 상태가 안전 상태가 되려면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최소 철근비에 의한 최소 철근량보단 큰 철근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럼 균형과 과소철근 상태인데 이 균형 철근비를 우리 로우비라 그래요. 얘를 균형 철근비라 그래요. 그러면 균형 상태의 철근비보다 과소철근은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것보단 작아. 그래서 이 철근비보단 작은 값이 될 거고, 과다철근은 이 균형철근보다 큰 값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보다 큰 거, 이것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이 과소철근 상태를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선 휘임제에선 이 철근비를, 그렇죠? 철근비를 최대 철근비죠. 최대 철근비를 계산한다면, 휘임제에서 최대 철근비 계산한다면 얘는 얼마만큼의 균형 철근비의 일정한 비율이겠죠.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비율은 얼마쯤 되겠는지가 궁금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최대 철근비는 휘임제의 최대 과거야. 과거에는 0.75 로우비 이하가 되면 되겠다라고 해서 0.75 로우비를 우리가 최대 철근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 철근비에 들어가는 이 값들은 변형률 상태에 의해서 유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변형률이 뭐냐 그러면 휘임제의 최소 허용 변형률이 있어요. 휘임제의 휘임제가 최단 인장체육의 최소 변형률, 우리가 엡실론 t라고 하는데, 인장체육의 최소 변형률 엡실론 t가 0.004 이상이 되도록 하는 철근비 또는 FI가 400MPa 초과할 때는 2.0 엡실론 y 이상이 될 수 있는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그 철근 그 비를 이 안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로 옛날엔 심플했는데 여기는 뭔가 들어가는 공식이 있겠죠? 공식, TCYC라고 이제 저는 외워요. TCYC 하는데 요 값이 들어가야 돼요. TCYC. 엡실론 T, 엡실론 C 더하기 엡실론 Y 더하기 엡실론 C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외우면 되는데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는 우리가 여기 철근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 철근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266과 267쪽에 있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268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휘임부재의 최소 철근량 나왔죠. 그래서 휘임부재의 최소 철근량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FI분의 0.25 루트 FC, FI분의 1.4. 그래서 이 철근비는 FI분의 0.25 루트 FCK라든가 FI분의 1.4 요 값 중 이런 값 중 큰 값, 이 값 중 큰 값을 최소 철근비로 보겠다. FI분의 0.1 루트 FCK, FI분의 1.4 중 이 철근비 중 가장 큰 값을 최소 철근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 철근량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 FI분의 0.1 루트 FCK 곱하기 BWD, FI분의 1.4 곱하기 BWD 하면 철근량이 나오겠죠. 철근비만 구하니까 FI분의 0.1 루트 FCK, FI분의 1.4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FI분의 0.25 루트 FCK, FI분의 1.4. 다시 뭐라고요? FI분의 0.25 루트 FCK, FI분의 1.4. 이게 최소 철근비예요. 철근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휘임제 설계가 개념으로 들어가요. 휘임제 설계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 복잡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나온 이유는 이 파이 값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파이 값이라는 게 강도 감수 계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구할 때 얼마만큼의 강도 감수 계수를 적용하는지는 우리가 엡실론 t 값에 영향을 받아요. 엡실론 t는 뭐냐면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동시에 엡실론 c가 0.03에 도달할 때 최단 인장 철근의 수인장 배연율을 엡실론 t라고 하는데 그 엡실론 t 값에 의해서 우리가 파이 값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라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주고 아마 휘임제 설계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핵심이 뭐 좀 공학적인 개념이랑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아마 그 전공을 하신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 뭐 전공을 해도 사실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뭐 그 학교 퀄리티즘에 따라 이거 우리 공무원 강좌가 더 어렵게 막 강의하는 강좌도 있을 거고 이보다 쉽게 강의하고 끝나는 강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휘임제 설계에 중요한 게 강도 감소 계수의 연동이야. 엡실론 t 값과 무엇이 강도 감소 계수가 연동이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엡실론 t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자, 그림.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중립축이에요. 중립축. 중립축이고, 엡실론 C가 얼마라고요? 0.003에 도달할 때, 이때 이 철근 비 있죠? 철근 변형률이죠. 철근의 변형률. 이 철근의 변형률을 엡실론 S라고 하는데, 0.003에 도달할 때의 그 철근의 변형률을 엡실론 T라고 그래요. 그래서 엡실론 T라는 것은 철근의 변형률인데, 이 철근의 변형률이 무엇일 때,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의 최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자 써볼게요. 엡실론 C가 얼마라고요? 0.003에 도달할 때, 도달 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 인장 이 변형률을 엡실론 T라고 그래요. 자, 엡실론 T는 뭐라고요?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 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다. 그럼 여기서 최외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변형이 된다는 걸 얘기한다면요. 자, 철근이 있어요. 철근이 이렇게 때에 따라 자, 철근이 이렇게 한 단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두 단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 깊이 따질 때 보세요. 유효 깊이는 인장 철근의 중심이니까 유효 깊이는 이렇게 나와. 유효 깊이를 얘기하면 여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장 철근의 변형률을 계산할 땐 최외단이니까 여기만 검토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장 인장 변형률이 큰 값이 있죠. 이 큰 값이 가서 최외단이잖아.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 여기는 최외단의 인장 철근 변형률. 여기는 최외단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최단 인장 철근군의 최외단 여기죠.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엡실론 T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막 헷갈리는 게 엡실론 T, 엡실론 Y 헷갈린다는 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용어 정의만 명확하시면 아는데 용어 정의 엡실론 T는 뭐라고요? 엡실론 T는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최단 인장 철근 순인장 변형률 이거 외우셔야 되잖아요. 가끔 이거 외우지 않고 막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어 정의예요. 용어 정의 학습했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 그럼 무슨 문제냐? 이 엡실론 T 값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가 연동이 돼요. 힘재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최단 인장 철근의 변형률은 뭐 L분의 델타 L이라고 하는 그걸 많이 공부했지. 인장 철근은 뭐야? 원래 길이분의 델타 L이라는 공부했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엡실론 T가 0.005 이상이다. 또는 2.5 엡실론 Y 이상이다. 요거는 뭐냐면 FI가 4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는요. 별도로 또 기준이 있어요. 400메가파스칼 이하일 땐 일정하지만 그래서 엡실론 T가 0.005 이상이다. 그럼 어떨까? 0.004 이상이면 이때 파이 값은 얼마가 될까? 파이는 파이 F라 그래서 0.85를 줘요. 이건 뭐냐? 그럼 이때 엡실론 T가 0.00 이상이라 하는 건 충분히 변형이 될 거니까 이걸 인장집의 단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장집의 단면 상태라고 하고 이때의 파이는 0.85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워야 되죠, 이거는. 약속된 정의야. 왜? 가장 안전하게 많이 변했으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야 너는 그냥 인장집의 단면이다. 0.85. 그럼 이렇게 인장집의 단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인장집의 단면일 때 뭐라고요? 인장집의 단면 저 지워주고 이제 인장집의 단면일 때는 0.0 이상을 해요. 그래서 엡실론 T 값이 인장집의 단면일 때란 뭘 얘기한다? FI가 400메가파스칼 이하일 땐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것도 피웠네, 그죠? 동일하게 0.00 이상 400메가파스칼 초과할 땐 2.5 엡실론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허용 변형률. 힘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 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변형률에 대해서, 자, 그래도 0.00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 이상은 되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0.004 이상이 되는 거예요. 0.004 이상. 그 다음에, 요일 땐 2.0 엡실론 Y 이상이 되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압축집의 단면이다. 압축집의 단면이다. 그럼 압축집의 단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엡실론 t가 얼마일 때를 얘기할까 그랬더니 엡실론 t가 항복배연율 엡실론 이하일 때. 똑같아요, 얘는. 이거는 뭐냐면 압축집의 단면이란 취성파기가 될 수 있어요. 취성파기가 우려될 수 있는 이 조건인데, 엡실론 C가 0.003일 때 동시에 항복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요럴 때 이 파이 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장집의 단면일 때 이 파이 값은, 이 파이 F라고 해서 0.8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집의 단면일 때 이 파이는 파이 C라고 해서 얘를 0.65로 봐요. 근데, 나선 철근인 경우는 0.7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최소용 변연율일 때 파이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래서 현재 이 교재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인장집의 단면이다 그러면 0.8을 주고요. 압축집의 단면이다 0.6을 주는데 요 사이값일 때는 분명히 뭔가 파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이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파이 값을 계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표로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야.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 그래프 교과서 269쪽에 보면 제가 좀 더 쉽게 그래프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거는 뭐냐? 산수예요, 산수. 산수는 뭐냐면, 자, 볼게요. 그래프가 요렇게, 이 파이 값이라는 게 있고, 요렇게 해서, 철근의 엡실론 값이 있어요. 철근의 배연율 값이 있는데, 엡실론 t라고 할게, 그냥. 자, 이때, 엡실론이라 할게. 엡실론 s라고 해야겠다, 그죠? 철근의 배연율이 있고 파이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은 일정한 최소값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의 변형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인장집의 단면일 때는 얼마가 되죠? 0.85가 될 거고, 최소 우리가, 파이 C일 때는 0.65를 받겠죠. 그러니까 띠철근만 생각할게요. 나선철근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변형률은 뭐가 돼? 엡실론 t가 얼마나 받아야 돼? 엡실론 y 항복 변형률 때고요. 요 변형률 인장집의 변형률은 엡실론 f라고 할게요. 엡실론 f는 뭐냐면 인장집의 얘는 압축집의 할 때 엡실론 y, 인장집의 할 때 이 변형률을 엡실론 f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 하나 하냐면 이 변형률이 내가 미지에 잘 모르지만 엡실론 t 값을 갖는 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값은 엡실론 y보다 크고 엡실론 f보다 작다 이거예요. 이때 내가 파이 x는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걸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래프 자체가 그 공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파이 c가 시작하죠. 일단 파이 c 시작하잖아. 그럼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요거만 알면 돼. y라고 하면 돼요. 그럼 뭐냐면 파이 c 더하기 y예요. 파이 x는. 그럼 뭐만 알면 돼? 이 높이값이 얼마냐? 이거죠. 높이값 얼마인지 알려니까 이것은 삼각형이잖아요. 요 삼각형. 그럼 y, 이 y 나누기 작은 변이 뭐가 돼? 엡실론 t 빼기 엡실론 y. 그쵸? 이렇게 되겠죠? 요게 파이 f에다 파이 c를 빼는 거죠. 응? 그죠? 근데 요거는 엡실론 f에다가 엡실론 y 빼는 거죠. 그러면 이 y 값은 뭐가 돼? y 값을 딱 집어넣으면, 그쵸? y 값을 딱 집어넣으면, 엡실론 y분의 엡실론 t 빼기 엡실론 y 곱하기 파이 f 빼기 파이 c가 돼요. 이 파이 f는 0.8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 c는 0.6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엡실론, 파이라는 것은, 엡실론이니까, 그쵸? 현재 그 인장집의 변형률에 해당하는 거. 만약 FI가 400MPa 이하다 그러면 0.005가 될 거고, 엡실론 Y는 400MPa이다 그러면 0.002가 될 거고, 엡실론 T는 내가 미지에 모르는 숫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내가 미지의 파이 X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미지 파이 X니까 딱 지워주고, 그쵸? 지워주고, 예를 하나 둘게요. 예를 하나 두면 뭐냐면, 우리가 엡실론 T가 얼마일 때, 0.004일 때, 이때 파이 값을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FI가 얼마를 가정하자? FI를
400메가파스칼일 때로 가정하자고. 요거만 해보는 거예요. 요거 400메가파스칼 때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요거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모르는 파이 t라고 할게 이제. 엡실론 t가 얼마일 때? 0.004야. 그 0.004라는 걸요, 그냥 4로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계산상 엡실론 t가 0.04일 때야. 그럼 파이식 얼마예요? 0.65죠. 그 다음에 파이 f는 엡실론 f를 얘기하죠. 얼마를 얘기하죠? 0.005. 다 곱해버리는 거야. 복잡하니까. 0.004에다 하나, 둘, 셋, 선을 곱하면 되잖아요. 엡실론 y는 얼마가 돼? 엡실론 y 0.002야. 0.02니까 2. 에다가 엡실론 t 4 빼기 엡실론 y 2. 여기다가 0.85 빼기 0.65, 0.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때 엡실론 t가 0.004일 때, 0.004일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파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 왜? 이거와 계산하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잘 보세요. 저는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하는 해법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뭐 굳이 아주 정확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는 공식. 잘 보세요. 자, 보세요. fy가 얼마일 때? 400메가파스칼이다라고 했고요. 이때 엡실론 y는 ES분의 fy죠. 그러면 400 나누기 2 곱하기 10에 5승하면 0.002가 나와. 이때 엡실론 t가 얼마일 때? 0.004 최소형 배연율에 해당하는 이 파이 x는 얼마냐 그랬더니 0.65 더하기 공식 있죠, 공식. 이 공식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쵸?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그림 그려놓고, 자, 파이 값이 얼마가 돼? 0.85에서 0.65죠. 중간이면 얼마가 될까? 0.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엡실론 값의 변화는 뭐가 될까요? 엡실론 f가 되는 0.005와 엡실론 y가 되는 0.052죠. 2,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3, 4 스케일감이 있잖아. 건축가 출신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여기는 0.8이 될 거고 여기는 0.7이 되겠죠. 그러면 0.054 그림 딱 그린 거 얼마가 돼? 0.8에 조금 미달하는 거네. 그러면 이 정도 값만 알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쉽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도해법. 이 도해죠, 도해. 키마카는 도해법을 많이 하잖아요. 공식 그냥 까먹지 말고, 공식은 까먹을 수 있지만 얘는 안 까먹거든요. 그냥 구하면 돼. 65에서 85 사이의 구간, 4구간. 여기는 3구간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이 값은 결과적으로 공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제. 보세요. 예제. 이게 2026 국가직 제가 맨날 설명하는 거잖아요. 400메가파스칼이야. 그죠? 최대 인전총은 쭉 최소형 변유가 같아. 최소형 변유가 같다는 건 뭐야? 엡실론 t가 0.04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휜 몸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는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라. 엡실론 t가 0.004일 때 고려하니까 0.8에 가까우니까 뭐가 돼? 0.73, 0.75, 0.85 다 하면 안 되니까 답 3번밖에 없어. 끝. 학생들이 뭐라 그래 이거? 몇 천 원 푼다 그러잖아요. 공식 필요 없다니까. 왜? 공식은 까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까먹지 않거든요. 도해법으로 푸세요.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